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칠복이라는 정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칠복이는 모두들 존경하는 훌륭한 정승이었습니다. 나란 일은 물론이고 일반 백성들에게도 모두 잘했습니다. 칠복이는 성심이 선할 뿐더러 아무리 하찮은 미물이라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칠복이가 하루는 집 앞에 산에 올라갔습니다. 가끔 생각할 일이 많아지면 산에 올라 생각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요즘 이 나라가 문제가 있구나. 임금이 아무리 어려도 어찌 숙부가 임금의 자리를 탐하러 하는가? 이건 조선의 유교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 내 어찌해야 어린 임금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어린 임금이 옥좌에 올랐습니다. 전 임금은 알 수 없는 병에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저 세상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세자를 임금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권력욕에 눈이 먼 어린 임금의 숙부가 그 자리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반역의 증거는 없었지만 나라의 많은 고위 관료들과 권문색가들이 이 숙부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직하고 신념이 두터운 칠복이는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숙부의 사람들이 가끔 찾아와 칠복이를 회유하려 했지만 칠복이는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임금이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내 어린 임금을 위해 죽는 것은 두렵지는 않지만 이 나라가 어찌 그리 천륜을 쳐버린 인간에게 넘어가는가? 칠복이는 산 위에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숲속에서 바지락 소리가 나며 뭔가 알 수 없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칠복이는 조심스럽게 숲을 속을 헤치며 그곳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어린 노루 한 마리가 다리를 다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끙끙대는 것입니다. 칠복이는 조심스럽게 노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유, 어린 것이 여기서 다쳤구나. 상처를 보니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더 이상 걸을 수 없어 보이는구나. 내 어미는 어디 간 것이냐? 칠복이는 그리 말하고 주위를 돌며 혹시라도 노루의 어미가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도 새끼의 어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칠복이는 어린 새끼를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난 너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곳에 널 놔두고 간다면 넌 다른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아직 어려 세상을 보지 못하고 죽게 놔둘 수는 없다. 내 너를 집으로 데려가 치료해주마. 그리 말하고 칠복이는 어린 노루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치료해주고 살뜰히 챙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어린 노루는 멀쩡해져서 집안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습니다. 이런 노루를 보고 칠복이는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다 나은 것이구나. 이제는 산으로 돌아가서 마음껏 뛰어다니거라. 그리고 더 이상 아프지 말고 다른 동물들한테도 잡혀먹지 말고 자, 이제 가거라. 노루는 신기하게도 칠복이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칠복이를 한참 바라보다 산속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일이 있는 후에 얼마 안 지나서 나라의 임금이 바뀌었습니다. 어린 조카를 귀양시키고 숙부가 임금에 오른 것입니다. 칠복이뿐만 아니라 어린 임금을 보호한 많은 관료들이 옥에 갇히고 고초를 겪었습니다. 결국 칠복이가 생각한 대로 된 것입니다. 칠복이가 감옥에서 죽자 칠복이의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고 집과 가산을 모두 빼앗기고 양반의 지위만 위지한 채 전국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고 칠복이의 후손인 돌쇠는 가난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해였습니다. 하루는 돌쇠가 자신의 조그만한 텃밭에서 벼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노루 한 마리가 달려와 집단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돌쇠는 갑자기 들어온 노루에 놀랐지만 순간 상황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뭔가에 쫓기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포수 하나가 총을 메고 나타났습니다. 이보쇼 말 좀 묻겠소. 조금 전 내가 쫓던 노루가 이쪽으로 달려가던데 어디로 갔는지 보셨소? 아, 지금 농사일로 바쁜 거 안 보이시는 겁니까? 내일 하도 버거워서 노루는커녕 토끼 한 마리도 신경 쓸 겨를이 없으니 그리 아시고 다른 곳에 가서 찾아보시구려. 이곳에는 없으니깐. 포수는 돌쇠 말이 끝났지만 한참을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농사일이 끝나고 돌쇠는 조심스럽게 집단을 헤치며 노루를 찾아봤습니다. 돌쇠가 조금 깊은 곳에 집단을 뒤지자 노루는 안에서 움츠리고 아직 숨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여기 있었구나. 얘야, 이제 포수가 가고 없으니까 안심하고 나와도 된다.
이제 조심히 산으로 가거라. 그리고 두 번 다시 잡히지 마라. 노루는 한동안 돌쇠를 쳐다보더니 이내 풀숲으로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돌쇠는 저녁을 먹고 쉬는 도중 아까 살려준 노루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은 참 간만에 바쁜 하루를 보냈네. 농사도 마무리가 잘 되었고 어린 생명도 하나 구해주었으니 지금쯤 녀석도 잘 쉬고 있으려나. 잘 지내야 내가 맘 편히 잘 수 있을 텐데. 돌쇠는 마음속으로 노루의 안위를 걱정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돌쇠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노인장은 누구십니까? 왜 남의 집에 오신 것입니까? 안심하십시오. 나는 낮에 내가 살려준 노루의 조상입니다. 내 당신의 은혜를 갚고자 하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이 근방이 낙동강 하류에 사십니라 이 강바닥을 문서로 만들어 관청에 신고하고 당신의 소유로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리하면 후에 반드시 만석의 부자가 될 것입니다. 꼭 내 말대로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으니 명심하십시오. 노인은 그렇게 말을 하더니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거참 이거야. 내 낮에 노루 한 마리 살려주었더니 이게 무슨 황당한 꿈이란 말인가? 돌쇠는 잠에서 깨서 이 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음 날도 늘 그렇듯이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마치고 나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꿈에 어제 노인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돌쇠를 보고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한 말을 이리 가벼이 넘기다니 그러면 아니 됩니다.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특별히 해준 말이라 다시 말을 해주겠습니다. 낙동강 하류에 사십리 강바닥을 문서로 만들어 관청에 신고하고 당신의 소유로 꼭 만드십시오. 노인의 말을 듣고 있던 돌쇠는 어이가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영감님 도대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연유가 무엇이옵니까? 제가 노루를 살려준 것은 무슨 큰 대가를 바라고 한 일도 아니었고 사람이라면 능히 가여운 곳에 마음이 쓰이는 법이니까 그리한 것입니다. 자꾸 찾아와서 이런 이상한 이야기 안 해주셔도 됩니다. 영감님께서는 저에게 더 이상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돌쇠의 말에 노인은 더욱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 당신 한 사람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라면 이렇게 다시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당신의 조상 중에 칠복이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 100년 전에 그분에게 목숨을 빚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나라를 위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 후손까지 목숨을 빚졌으니 빚을 갚으려 하는 것입니다. 내 당신에 대한 고마움과 칠복이 그분에 대한 존경심까지 같이 담아서 그분의 후손인 당신에게 복을 주려 하는 것입니다. 허니 꼭 내가 일러준 대로 하십시오. 노인은 재차 돌쇠의 꿈에 나타나 똑같은 말을 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조상인 칠복이의 이름까지 나오자 그제서야 돌쇠는 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영감님이 내 꿈에 계속 나타나는 것이 나 때문만이 아니었구나. 그 영감님의 말을 저버리는 것은 내 조상님에 대한 예의도 아닐 터. 그래 그 말대로 해야겠다. 아침이 되는 대로 관청으로 가봐야겠어. 그리고 날이 밝자 돌쇠는 문서를 꾸며서 관청으로 찾아갔습니다. 돌쇠는 꿈에서 노인이 일러준 대로 관청에 가서 사또에게 청하였고 돌쇠의 말을 들은 사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제정신인가 그런 쓸모없는 강바닥에서 뭘 어찌하겠다고 이런 겐가. 이거 뭐 강바닥에서 땅 짚고 헤엄치기라도 할 기세로구만. 사또 옆에 이방이 그때 간사한 목소리로 사또의 귀에다 대고 말했습니다. 사또 저자는 몰락한 양반 집안의 자손이 아니옵니까? 정승까지 했던 집에서 저리 빌어먹고 살 정도로 쫄딱 망했으니 제정신이겠습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자 사또는 귀찮은 듯이 말했습니다. 내일도 많이 밀렸는데 이런 시덥지 않은 일에 더 이상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네. 내 그대의 요청을 들어줄 테니 그만하고 물러가시게. 돌쇠는 사또와 이방의 태도가 영 탐탁지 않았으나 목적을 이루었으니 그만 물러가는 게 나을 거라 판단하고는 조용히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좀 지나자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비에 의해서 결국 낙동강이 범람하고 말았습니다. 헌데 범람으로 인해 물길이 다른 쪽으로 바뀌어 버렸고 돌쇠의 소유가 된 강바닥은 강물이 다 빠지고 모래가 쌓여서 광활한 토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목도한 돌쇠는 넋을 놓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이거야말로 경천동지할 일이 아닌가? 가만 내가 이렇게 감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서두르자. 돌쇠는 광활한 땅을 전답으로 개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심었고 그 해에만 3,000석의 수확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답으로 못 쓰는 언덕에는 밤나무를 심어서 밤을 수확하였고 노는 땅이 없이 요소요소의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돌쇠는 부자가 되었지만 전처럼 소박하게 살았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아낌없이 곳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상님 덕에 후손대대 번창했습니다. 돈도 많고 땅도 많은 김영감은 어느 마을의 지주였는데 너무도 인색하여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못된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가난한 소작인들에게 일만 실컷 시키고 돈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아내가 밥 먹는 게 아까워 장가도 가지 않고 혼자 늙어가고 있겠습니까? 죽을 때 재산을 짊어지고 떠날 모양인지 정말 지독한 영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영감이 없는 곳에서 자주 흉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못된 김영감은 해마다 재산이 늘어나서 점점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는데 너무나 많은 돈이 든다는 걱정 때문에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에 뭐든지 돈 걱정뿐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돈을 많이 모아서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지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는데 참 처량하기 짝이 없지 않겠습니까? 김영감은 가난해서 돈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모으지 못해서 하는 돈 걱정이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장가를 간다면 집안에선 아내가 살림을 더욱 알뜰하게 잘해주고 밖에선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더 부자가 될 텐데. 아니야. 아내가 먹는 밥이 아까워서 어디 장가를 갈 수가 있나.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밥을 먹는다면 그게 대체 얼마야. 휴. 이렇게 그냥 혼자 사는 게 돈을 아끼기로는 최고야. 김영감은 이렇게 생각하며 이 세상에 밥을 안 먹는 색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 그런 부인만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바로 결혼을 할 텐데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어느 날 김영감은 한탄하는 소리로 한 늙은 소작인에게 이런 자기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듣고 난 소작이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인색하기로써니 사람으로 어찌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런 세상에 나쁜 놈 같으니라고. 자기가 먹는 것은 아깝지 않고 아내가 먹는 밥은 아까운가. 한심하게 짝이 없구나. 소작이는 김영감을 크게 혼내주고 싶었지만 지주인 김영감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늙은 소작이는 딸 꽃분이를 불렀습니다. 소작인 딸 꽃분이는 마음씨도 착하고 얼굴도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꽃분아, 내일 지주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갈 것이다. 그때 너는 집 앞에서 닭을 쫓으면서 가거라. 그리고는 밥 안 먹는 여자가 사는 집으로 어서 가거라. 라고 말을 해라. 알겠느냐? 그러자 꽃분이는 영문을 몰라 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터무니없는 말을 갑자기 지주 앞에서 하라고 하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이유라도 있으신 거예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꽃분아, 넌 그냥 이 애비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넌 분명히 부잣집 마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주가 밥 안 먹는 여자가 누구냐고 묻거든. 바로 접니다. 하고 대답을 해야 한다. 알겠느냐? 하지만 아버지,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그걸 누가 믿겠어요? 꽃분이가 이렇게 묻자 소작인 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만약 지주가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사느냐고 물으면 이렇게 말해라. 저희 집은 가난하고 또 아이들이 많아서 저에게까지 밥을 먹여주실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아버지는 집에 기둥에 구멍을 몇 개 뚫어 놓아 두셨습니다. 저는 가끔 기둥으로 가서 구멍에 다 입을 대고 공기를 마시고 산답니다. 그래도 사는 데는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이다. 알겠느냐? 아버지의 말을 들은 꽃분이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깊은 생각이 있을 것이므로 시키는 대로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소작이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지주 김영감의 눈치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김영감이 소작인들의 집을 둘러보며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살피고 있었습니다. 김영감이 지나가는 것을 본 꽃분이는 집 앞에서 닭들을 몰면서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크게 소리쳤습니다. 어서 가거라 집으로. 밥 안 먹는 여자가 사는 집으로. 어서 가거라. 꽃분이가 이렇게 말을 하자 김영감은 두 귀가 번쩍 뜨이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감은 꽃분이를 붙들고 물었습니다. 에이야, 다시 한번 들어보자. 내가 지금 뭐라고 했느냐?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김영감은 자기의 귀를 의심하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분명히 좀 전에 밥 안 먹는 여자 어쩌고 하지 않았더냐? 꽃분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 그런데 왜 그건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그런데 밥 안 먹는 여자가 누구냐? 그건 바로 저입니다. 그래. 김영감은 두 눈을 크게 뜨고 꽃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넌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사느냐? 김영감이 이렇게 묻자 꽃분이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김영감은 뜰 듯이 기뻐했습니다. 밥을 안 먹는다는 아가씨가 외모도 더할 나위 없이 예쁜 데다가 아주 검소해 보였고 살림도 딱 부러지게 잘하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중히 청혼을 했습니다. 아가씨, 난 이곳의 지주인데 나와 결혼을 하면 어떻겠소? 김영감이 이렇게 묻자 꽃분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나이 어린 꽃분이가 시집을 가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안 꽃분이는 대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어르신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곧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이라야 구두쇠가 따로 뭘 준비할 리는 없고 그냥 서류만 대충 꾸민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소작인의 딸인 꽃분이는 분명 지주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김영감은 집기둥에 구멍을 여러 개 뚫어놓고 꽃분이에게 배가 고프면 언제든지 공기를 마음껏 마시라고 했습니다. 김영감과 꽃분이가 결혼식을 한 후 한참이 지난 어느 날 김영감은 조용히 머스민 칠보기를 불렀습니다. 칠보가 정말로 이상하구나. 나는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어. 자꾸만 내 아내가 의심이 간단 말이다. 나으리, 어떤 점이 이상하십니까? 난 정말로 아내가 아무것도 안 먹고 사는지가 의심이 가거든. 내 아내는 요즘 결혼 전보다 훨씬 더 살이 찐 것 같단 말이다. 어떻게 아무것도 안 먹고 살이 찔 수가 있겠나? 자네는 이상하지 않나? 네, 저도 마님께서 무엇을 먹고 사시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한 번도 무엇을 어떻게 잡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칠보기는 시치미를 뚝 떼면서 덧붙여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님이 혹시 무엇을 먹는지 꼭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부엌 굴뚝 밑으로 들어가게 해드릴 테니 나으리께서 직접 지켜보시는 게 어떠신지요? 그럼 마님의 행동을 직접 감시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좋겠구나. 그렇게 해보겠네. 분명히 이번 기회에 알아낼 수 있을 거야. 김영감은 칠보기가 시키는 대로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영감에게서 물러난 칠보기는 얼른 꽃분이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칠보기는 주인인 김영감이 여간 못마땅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님, 오늘은 절대로 부엌에서 무엇을 드시지 마세요.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나으리가 굴뚝에 숨어서 마님이 무엇을 드시는지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런, 그것이 정말이란 말이냐? 고맙구나, 칠보가. 꽃분이는 바로 하녀를 시켜서 젖은 장작을 가져오게 한 다음에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젖은 장작을 한나절이나 마구 뗐으니 굴뚝 안은 온통 연기로 꽉 차게 되었습니다. 굴뚝으로는 검은 연기가 치솟고 굴뚝에 숨어있던 김영감은 매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김영감은 숨이 막혀서 곧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고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러다가 숨 막혀 죽겠구나. 칠복이 이놈이 날 어서 꺼내주지 않고 뭐하고 있는 거지? 칠보기는 일부러 한참 지난 다음에 김영감을 꺼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나으리, 괜찮으신가요? 그런데 마님께서 무엇을 잡수시던가요? 아이고 먹기는 뭘 먹냐?
연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죽을 뻔했다. 김영감은 기침을 해대면서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온통 얼굴이 검게 그을리고 연기를 하도 많이 마셔서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김영감은 이 일로 며칠 동안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내에 대한 의심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도대체 공기만 먹고 산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영감은 며칠 후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다시 칠보기를 불렀습니다. 칠보가, 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알 수가 없구나. 공기만 먹고 산다는 사람이 갈수록 살이 통통 찌는 것 같으니 말이다. 이번에는 굴뚝으로 들어가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글쎄요. 이번에는 날이 깨서 마님의 침실에 몰래 숨어 있다가 마님이 무엇을 드시는지 지켜보시면 어떨까요? 김영감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말한 뒤 칠보기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김영감은 아내 침실에 몰래 들어가서 침대 위에 있는 커다란 이불 속에 숨어 구멍을 뚫고 내다보았습니다. 김영감이 이렇게 숨어 있는 동안 칠보기는 꽃분이에게 가서 다시 일러 바쳤습니다. 마님, 오늘은 침실에서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주인나리께서 이불 속에 숨어서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요. 고맙구나, 칠보가. 이처럼 날 도와주니 내가 너에게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꽃분이는 이렇게 말을 하고 다시 하녀를 시켜서 온 집안의 이불을 모조리 햇볕에 내다 말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녀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불을 말릴 때는 방망이로 탁탁 먼지를 잘 털어내고 말리도록 해라. 방망이질을 힘껏 하도록 해. 이불 속에 먼지가 잔뜩 들어있을 거야. 네, 마님. 방망이로 탁탁 먼지를 털어내고 말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녀는 꽃분이가 시키는 대로 이불을 들고 밖으로 나와 방망이로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영문도 모르는 하녀는 신나게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이불 속에 숨어있던 김영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번에도 실컷 두들겨 맞기만 한 김영감은 온몸에 멍이 들고 코피가 터졌습니다. 그 뒤 칠보기가 이불 속에서 꺼내어 주자 신음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기어나온 김영감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칠보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며 김영감을 방으로 업고 올라갔습니다. 김영감은 이번 일로 해서 말할 것도 없이 며칠 알아 눕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꽃분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열심히 간호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많이 드시기 때문에 자꾸 병이 나시는 거예요? 저처럼 아무것도 먹지 말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당신도 저처럼 아주 건강해지실 테니까요. 어떠세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꽃분이의 말을 들은 김영감은 더욱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안 먹고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인가? 나도 며칠 굶어 보았지만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걸을 수도 없던데 아내는 어떻게 아무것도 안 먹고도 살 수 있는 거지? 며칠을 누워서 이런 생각에 빠져있던 김영감은 몸이 웬만큼 건강해지자 다시 칠보기를 불렀습니다. 칠보가, 넌 아직도 마님이 무엇을 먹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 네 나으리, 마님이 잡수시는 거라곤 기둥에 뚫어놓은 구멍에 대고 공기를 마시는 것뿐이었습니다. 어허, 참으로 이상하지 않느냐? 나도 그렇게 해보았지만 배부르기는커녕 하도 세게 빨아서 입술만 불어투고 말았단다.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사는 것일까? 나 모르게 밥을 먹고 사는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으리, 마님께서는 부엌에서도 침실에서도 음식을 안 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내가 자리에 누워있는 동안 더욱 살이 찐 것 같아 보인단 말이야. 나으리께서 정그러시다면 이번에는 술창고에 숨어서 지켜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님께서 몰래 음식을 드실 곳은 이제 거기뿐이니까요. 김영감은 이번에도 아주 좋은 생각이라 생각하고는 칠보기가 가르쳐준 술통 속에 숨었습니다. 머슴 칠보기는 이번에도 마님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꽃분이는 하녀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술창고에 있는 술통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더구나. 그 통을 깨끗이 씻어야겠으니 물을 아주 뜨겁게 끓여다가 술통에 붓도록 해라. 하녀는 마님 꽃분이가 시키는 대로 물을 끓여다가 술통에 부었습니다. 이에 김영감은 미처 피할 틈도 없이 그 뜨거운 물에 온몸을 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본 칠보기는 바로 달려가
김영감을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으리 괜찮으십니까? 아이고 나 죽겠네. 이게 웬 날벼락이란 말이냐. 김영감은 곧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 후 꽃분이는 황급히 뛰어와서 울며 말했습니다. 진짜 이상합니다. 제가 외출하고 없을 때면 이런 봉변을 당하시니 어떻게 된 일이십니까? 꽃분이는 이렇게 말을 하고는 김영감을 열심히 간호하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김영감이 누워있는 틈을 타서 김영감의 살찐 암소 2마리를 내다 팔아버렸습니다. 칠보가 그동안 내가 나를 위해 애를 많이 썼으니 암소를 판 돈은 내가 가지도록 해라. 칠복이는 꽃분이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 어느 정도 병이 난 김영감은 암소 2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영감은 노발대발하며 꽃분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 암소 2마리는 어디 있소? 그러자 꽃분이는 태연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암소는 제가 잡아먹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꽃분이의 말을 들은 김영감은 너무나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왜 내 허락 없이 소를 잡아먹었소? 그럼 소를 잡아먹었다면 가죽은 남아있겠지. 그러자 꽃분이는 더욱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 가죽도 제가 먹어버렸습니다. 무엇이라? 그럼 뿔은? 그것도 배가 고파서 제가 먹어버렸습니다. 이 말에 충격받은 김영감은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김영감은 큰 병을 얻어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배고픈 것은 참지를 못하면서 남이 먹는 것은 아까워서 못 견뎌 하던 김영감은 결국 많은 재산을 꽃분이에게 남겨주고 죽고 만 것입니다. 평생을 그토록 열심히 일하면서 모은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으니 헛고생만 한 셈이었습니다. 그 뒤 꽃분이는 김영감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았습니다. 자, 모두 이 돈 받으세요. 꽃분이는 김영감 밑에서 고생하며 산 소작인들에게 재산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일을 해서 번 돈이었기 때문에 다 나누어 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남은 돈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마음씨 착한 꽃분이는 이웃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즐겁게 살았습니다. 결국 김영감처럼 쓸 줄 모르고 모으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남에게 베풀 줄 모르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다 보면 결국 화가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 어느 마을의 부잣집 규수 꽃분이와 가난한 집 총각 칠복이가 서로 사랑을 주고 받았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감에 따라 몰래 주고 받는 사랑은 바다같이 깊어만 가서 더는 떨어져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로 그리워서 찾아다니게 되니 몰래 하는 일이지만 차차 사람들의 눈에 띄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 소문은 얼마 되지 않아 부잣집 꽃분이 아버지 즉 대감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노한 대감은 꽃분이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다시 가난한 칠복이와 접촉하는 날에는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칠복이와 꽃분이는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만날 길이 없게 되어 한숨과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칠복이는 밤마다 혹시 사랑하는 꽃분이가 달려나오는 것만 같아서 자정이 넘도록 꽃분이 집 담장 주위를 돌았으며 꽃분이는 높은 담장만 쳐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에 갇혀 칠복이를 사무치게 그리던 꽃분이는 그만 몸져 누워 식음을 전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금이야 오기야 하며 고이고이 기른 딸이 아프니 대감은 의원을 불러 날마다 약을 갈아대며 야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를 그리다 누운 몸이 무슨 약인들 말을 듣겠습니까? 의원을 불러도 소용없고 약을 써도 효험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꽃분이가 병으로 식음을 전폐한다는 소식을 들은 칠복이는 구곡간장에 불이 붙었습니다. 의원 대신에 자신을 부르면 꽃분이의 병이 나으련만 대감은 의원만 불러들이니 돈 없고 권세 없는 칠복이는 방도 없이 가슴만 쥐어 뜯었습니다. 꽃분이는 몸져 누운 채 사랑하는 칠복이도 만나보지 못하고 칠복이 이름 석자를 부르다 끝내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습니다. 딸 꽃분이가 죽은 후에야 대감집에서는 자기들의 처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 후회해도 죽은 딸은 영영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후회 뒤끝엔 서로 니탓내탓하면서 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대감은 꽃분이를
산의 양지 바른 곳에 묻었습니다. 그날부터 칠복이는 날마다 무덤가에 가서 꽃분이의 이름을 부르며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이듬해 추석날이었습니다. 이날도 홀로 꽃분이 무덤에 가서 울고 울던 칠복이는 무덤에 자란 풀을 뽑아 불 속에 넣었습니다. 내 어찌 자라나서 남의 사랑하는 꽃분이의 무덤을 덮었느냐? 하며 무덤에 난 풀은 모조리 뽑아서 불 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무덤 위에 난 풀이 타면서 그런 향기가 풍겼습니다. 칠복이는 풀에 붙은 불을 껐습니다. 다행히 잎과 줄기는 다 탔는데 종자는 타지 않았습니다. 칠복이는 꽃분이의 혼이 향기로운 풀로 변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 풀씨를 가져다 봄에 비옥한 땅에 뿌렸습니다. 그 후 칠복이는 꽃분이 생각이 간절할 때마다 그 풀을 태우며 그윽한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러면 마치도 사랑하는 꽃분이를 보기라도 한 것 같고 구름 위에 떠서 어디론가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풀향기를 맡으면 머리가 혼몽해지기도 하여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칠복이는 이 풀향과 함께 평생 꽃분이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남녀간의 사랑을 어떻게 강제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벼슬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죄다 썩어 문드러졌을 때 이야기니 짐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정승 집에서 사위를 봤는데 이 사위네 집이 중국에서 장사를 하는 만석군인 것입니다. 정승네 집이니 집안의 재물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위네 집이 중국에서 장사를 하러 가다 배가 뒤집혀서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습니다. 이 사위는 만석군의 귀한 사위에서 평범한 집안의 애물단지 사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위가 좀 의문스러운 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정승 사위라 하나 집안이 그리 넉넉지 못하여 먹고 살기도 바쁜 형편이라 은근히 처가에 기대는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제 딴에는 장인이 정승 자리에 있으니 그 덕을 좀 볼까 하고 걸핏하면 처가를 기웃거렸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종래 찬밥 신세 거든 말입니다. 정승의 부인이 욕심이 많아서 돈 보따리나 듬뿍 갖다 안기는 사람에게는 벼슬을 잘도 뚝뚝 떼어주면서 저같이 빈손으로 기웃거리는 사람은 당최 거들떠보지를 않으니 낭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위가 엉큼한 짓을 하나 벌였습니다. 정승이 날마다 대궐에 드나들 때 타고 다니는 흰말을 슬쩍 훔쳐낸 것입니다. 그러고는 흰말에다 새까맣게 먹칠을 해가지고 도로 정승 집에 끌고 갔습니다. 별것은 아니오나 괜찮은 말 한 피를 가지고 왔으니 요긴하게 쓰십시오. 사위라고 뭐 해준 것도 없어서 이번에는 명말을 구해왔습니다. 하고 새까맣게 먹칠한 말을 턱 내놓았거든 말입니다. 정승은 아끼던 말을 잃고 잔뜩 곤란을 겪고 있던 차에 사위가 말을 갖다 바치니 얼마나 반갑겠지 않겠습니까? 100번 치사를 하고 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사위가 가져온 말인 것입니다. 사위한테 받은 말이 틀림없이 처음 보는 말인데 어찌 된 일인지 자기가 다니는 길을 환히 꿰뚫고 있더란 말입니다. 고삐를 놓고 가만히 있어도 제가 알아서 대궐로 집으로 척척 찾아다니지 뭡니까? 그래서 정승이 사위한테 물어봤습니다. 자네가 준 말이 어찌 그리 용한가? 내가 다니는 길을 다 알고 있더군. 그 덕에 아주 편하게 대궐을 갈 수가 있구만. 벌써부터 그 말을 아버님께 드리려고 마음먹고 단단히 길을 가르쳐 놨습지요. 제 작은 성의입니다. 아버님께서 편하시다면 저야 그만입니다. 이렇게 능청을 떠니 그만 정승이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답을 하노라고 대뜸 시골 현감 자리 하나 뚝 떼어줬습니다. 사위는 혹 어물쩍거리다가 속임수가 들통 날까봐 불이 나게 시골로 내려갔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하루는 정승이 말을 타고 대궐로 가는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 났지 않겠습니까? 시커먼 먹물이 술술 쏟아지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검정말이 흰말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제야 정승이 사위한테 속은 것을 알고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 정승 아들은 정승보다 더 성미가 괄괄한지라 분이 나서 길길이 뛰는 것입니다. 이 아들놈은 아버지 권세를 등에 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나쁜 사내였습니다. 머리는 나쁘고 재물의 욕심만 있으면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겠습니까? 이 아들놈이 정승에게 말했습니다. 내부인지 뭔지 내 그놈을 당장 잡아다 물꼬를 내겠습니다.
아버지 그만 노여움을 푸십시오. 그러고는 그 길로 재매부를 찾아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의문스럽기로 말하면 둘째 못 갈 사위가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이만 일쯤 다 짐작을 하고 미리 꿍꿍이 속을 다 차려놨지 않겠습니까? 고을에 내려가자마자 향리들과 기생들을 불러다가 수군수군 수작을 하더니 고을 어기 주막에 기생들을 내다 앉히고 산기슭에 슬금 뚝딱 초막도 하나 짓고 부산하게 돌아가는 품이 이를 내도 크게 낼 모양인 것입니다. 정승 아들이 눈에 쌍심지를 세운 채 고을 어기에 이르니 길가에 참한 주막이 하나 덩그렇게 서 있거든 말입니다. 먼 길을 달려오느라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픈지라 주막에 썩 들어섰지 않겠습니까? 주막에서 대강 요기를 하고 툇마루에 걸터앉아 사방을 살펴보니 저 건너 산기슭에 초막이 하나 있고 거기에 흰옷 입은 노인들이 바둑을 두고 있단 말입니다. 여보게 주모, 저 건너 초막에서 바둑 두는 노인들은 누군가? 했더니 주모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대받기를 쇳내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요. 저 건너의 초막은 어디 있으며 바둑 두는 노인은 어디 있다고 그러십니까? 이러거든 말입니다. 아, 저기 저 산기슭에 초막 말일세. 거기에 바둑 두는 노인들이 안 보인단 말인가? 했더니 주모는 두 눈을 등잔만 하게 뜨고 뚜리뚜리 살피면서 쇳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얘들아, 너희들 눈에는 저 건너 초막에 바둑 두는 노인들이 보이느냐? 하고 술상 나르는 기생들을 보고 묻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기생들도 하나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도대체 저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단 말입니다. 이게 다 미리 짜고 하는 수작이지만 서울서 방금 내려온 정승 아들이 내막을 알 턱이 있겠습니까? 하도 이상해서 고개만 갸우뚱거리고 있으려니까 주모가 손뼉을 치면서 나서기를 옳거니 옛날부터 이 고을에 신선이 산다는 말이 있더니 바로 그 신선이 현신했나 봅니다. 그런데 쇳내들 눈에는 안 보이고 날이 눈에만 보인다니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요. 신선은 신선 눈에만 띈다더니 홍나리께서 신선이 아니온지요. 이러고 능청을 떠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정신이 반쯤 나간 판국에 자기를 신선이라고 잔뜩 치켜 세워놓으니 이정승 아들이 그만 귀가 솔깃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가까이 가서 제 눈으로 똑똑히 봐야 할 것 같아서 그리로 갔지 않겠습니까? 가보니 과연 산뜻한 초막에 화연 노인 둘이서 바둑을 두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 같지가 않는 것입니다. 두 노인은 정승 아들이 가까이 가도 곁눈질 한번 하지 않고 뚝딱뚝딱 바둑만 두고 있더니 한참 뒤에야 손짓을 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잔뜩 주눅이 들어 무릎을 꿇고 앉았더니 맑은 술 한 잔을 따라주면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신선이 주는 술이라면 말로만 듣던 감로주가 틀림없을 터이니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먹기만 하면 장수를 한다는데 덜컥 받아 마셨습니다. 거푸 석 잔을 받아 마시니 눈앞이 흐릿해지면서 정신이 몽롱해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쓰러져 잤습니다. 얼마나 오래 잤는지 눈을 떠보니 초막도 온데간데 없고 신선도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아이쿠,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더니 그 사이에 세월이 많이 흐르긴 흘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슬슬 주막에 내려와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전에 보던 주모는 안 보이고 낯선 사람들 뿐인 것입니다. 혹시나 하고 주모를 불러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혹이 고을 관장이 아무개 정승의 사위되는 아무개가 아닌가? 그랬더니 주모가 펄쩍 뛰며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분이라면 100년 전에 이 고을을 맡은 분이라고 들었습니다요. 이런단 말입니다. 이게 미리 다 짜고 하는 수작이지만 정승 아들은 짐작인들 할 턱이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머리도 나쁜데 말입니다. 야, 그 사이에 100년이 지났단 말이지. 그렇다면 매부도 벌써 100골이 되었을 터이니 서울로 돌아가는 수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머리를 돌려 서울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턱 들어가 보니 꼭 저희 아버지를 닮은 노인이 마루에 걸터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거든 말입니다. 100년 세월을 쳐서 대강 샘을 놓아보니 못되어도 제 증손자뻘은 되겠단 말입니다. 성큼성큼 다가가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붙이기를 너는 어찌 너의 고조부를 그리도 쏙 빼닮았느냐? 했습니다. 정승이 들어보니 참 기가 탁 막히지 않겠습니까? 아들 녀석이 재매부 잡으러 간다고 시골에 내려가더니 그만 미쳐버렸구나 싶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고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는데 아들 녀석 하는 짓이 가관이 아닌 것입니다.
내 이놈, 아무리 처음 보는 조상이라 하나 내 증조부 앞에서 감히 담배질을 해. 이러면서 제 아버지 따귀를 한 대 올려붙이는 것입니다. 매부에게 깜박 속아서 제 아버지를 증손자로 알고 그 짓을 해놨으니 정승집도 말 그대로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말았지 뭡니까. 나중에 임금이 이정승의 매관매직을 알고 모두 파직하고 아주 먼 섬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물론 정승의 사위도 함께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탐욕스러운 관료와 돈이면 뭐든 된다는 사람들 말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더 이상 이런 이야기가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